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재고자산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걸 하겠습니다. 평가란 말은 들어보셨죠? 자, 평가를 언제 합니까? 결산 때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결산 때마다 재고자산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평가란 말을 우리 언제 들어봤냐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할 때 그 평가란 말이 나왔었죠. 그때 그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뭘 알아보는 거였나요? 네, 12월 30일 날 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걸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그런데 재고자산은 물론 당연히 가격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수량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들은 저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가끔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회사 직원들이 회사 물건을 뒤로 빼돌려서 몰래 팔다가 걸렸다고. 그죠? 그래서 수량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먼저 알아보냐면 재고자산은 수량 파악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량을 알아낸 다음에 가격을 그 다음에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가격은 나중에 합니다. 자, 이때 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계속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월 5일 날 10개를 사왔습니다. 3월 20일 날 7개를 팔아요.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창고에 3개가 남아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재고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몇 개가 남아 있나를. 이걸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지 재고조사법은요, 이걸 흔히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용어가 좀 길어서 이렇게 따죠.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2월 31일 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개 있나 쉬어보는 겁니다. 그게 실사법입니다. 몇 개 있나 쉬어봤더니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요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이러면 완벽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뭐 한 개가 지금 물건이 비는데 저걸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이 횡령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장부에 쓸 때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뭐 한 개 물건이 깨져가지고 뭐 어디다 그냥 버렸을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한 개가 사라졌다는 걸 어쨌건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개수로는 한 개지만 그게 얼만데 그러면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가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단가는 하나당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저 단가 산정 방법이 왜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는 위에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려고 2월 5일 날 10개 사와서 3월 20일 날 7개 팔았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 회사라면 저럴 리가 없죠. 그죠? 1년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사오고 파는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5일 날 한 개를 사왔어요. 100원 주고. 2월 10일 날 또 한 개를 사왔어요. 120원 주고. 그리고 2월 20일 날 한 개를 팔아요. 그럼 당연히 몇 개 물건이 남나요? 한 개 물건이 남죠. 자, 저 한 개 물건인데 이 한 개 물건이 얼마짜리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다양하겠죠. 왜? 우리가 2월 20일 날 한 개를 팔 때 2월 5일 거를 내다 팔면 당연히 2월 10일 게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120원짜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2월 20일 날 물건을 팔 때 2월 10일 거에서 팔아버리면 남아있는 물건은 당연히 2월 5일 게 남아야 되죠. 그때는 100원짜리가 남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를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제일 이론적으로 완벽한 방법은요,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이라는 건요, 진짜로 추적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즉, 우리가 2월 20일 날 한 개를 팔았죠? 그럼 이게 2월 5일 거에서 판 건지 2월 10일 거에서 판 건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딱 한 개 한 개씩이니까 쉽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회사들이 저걸 쉽게 추적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회사들은 한 개 한 개씩 사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사올 때 1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온 물건에다 다 표시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직원들의 일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개별법은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법인데 개별법을 쓰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낸 겁니다.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또 가중 평균법. 가중 평균법은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균 계산하시면 되는데 밑에서 계산해 보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매 재고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옆에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출 총이익률법은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시험에 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선을 괜히 그은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률법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선입, 먼저 사온 물건을 먼저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20일 날 한 개를 팔죠? 무조건 어떤 물건을 판다? 오래된 물건, 이걸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2월 10일 거를 팔 수도 있지만 2월 5일 거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후입 선출법은 선입 선출법의 반대입니다. 후입, 나중에 사온 물건, 최근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팔았다고 보는 게 후입 선출법입니다. 평균법은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인데 총평균법은요, 쉽게 말하면 평균 계산을 기다렸다가 딱 한 번 합니다. 이동평균법은 평균 계산을 하는데 올 때마다 평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누가 더 편할까요? 당연히 한 번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총평균법이 회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회사들이 뭘 많이 쓰냐? 선입 선출법도 많이 씁니다. 왜 선입 선출법을 많이 쓸까요? 회사들은 어떤 물건을 자꾸 팔려고 애쓸까요? 오래된 물건을 먼저 팔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을 주로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잘 나오진 않지만 선입선출법이나 총평균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계산하라고 냈다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1월 1일 날 처음부터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개가? 400개가. 하나당 얼마짜리요? 10원 주고 사온 물건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월 7일 날 팔았습니다. 매출 쪽에 써있죠? 100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팔 때 얼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50원 받고 팔았다는 소리입니다. 5월 4일 날 500개 사왔습니다. 20원씩 주고 7월 8일 날 다시 400개를 팔았습니다. 50원 받고 9월 4일 날 600개를 사왔습니다. 30원씩 주고 10월 5일 날 500개를 팔았습니다. 50원씩 받고. 그러면 당연히 몇 개 물건이 남아야 됩니까? 우리가 총 사온 물건은 다 더하면 1,500개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개를 팔았나요? 총 1000개를 팔았죠?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남아 있어야 돼요? 500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재고가 뭐라고요? 못 판 물건이 재고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이걸 이용해서 자, 선입 선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요? 매출 원가 기말재고 매출 총익 물어봤죠. 자, 매출 원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두 개 알아내면 요거는 매출 총익은 매출 원가 알면 나오겠죠? 자, 매출 원가가 여러분 쉬운 말로 뭐라고요? 팔린 겁니다. 자, 팔린 거 따져볼까요? 언제 물건을 팔았나요? 3월 7일 날 팔았죠. 얼마예요? 100원에.
100개를. 근데 이때 팔 때요. 요 팔린 물건은 얼마짜리 내다 파는 겁니까? 예, 선입선출법이 뭡니까? 오래된 물건. 그럼 여기서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얼마짜리 내다 파는 거예요? 요 물건이니까 하나당 10원 주고 사온 물건을 내다 파는 거죠. 그러면 요 물건이 몇 개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300개가 남아 있겠죠. 100개는 내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500개 사왔고요. 또 팔았습니다. 400개. 400개가 팔렸죠? 팔린 게 매출 원가니까요. 자, 400개가 팔렸습니다. 자, 근데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오래된 거. 제일 오래된 게 누굽니까? 얘죠. 300개. 얼마짜리요? 10원짜리. 그러면 근데 모자라죠? 400개를 팔아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팔까요? 여기서 100개를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400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얼마짜리입니까? 20원짜리.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물건이 남아요? 400개 물건이 아니죠. 네. 400개 물건이 남겠죠. 맞죠? 400개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600개를 사왔죠? 그 다음에 500개를 팔아요. 저 500개 파는데 저 500개 물건의 구성을 보는 겁니다. 이 500개를 어디서 팔아야 돼요? 오래된 것. 제일 오래된 건 얘는 다 팔았을까? 없죠? 여기서 400개를 꺼내다 팔아야죠. 얼마짜리예요? 20원짜리. 모자르죠? 100개가. 그럼 100개 물건은 또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죠. 얼마짜리 주고 사온 거예요? 30원짜리. 그럼 다 팔았죠. 그래서 재고는 뭐가 됩니까? 기말 재고는 여기서 이렇게 500개가 다 남았겠죠. 500개가 남았을 겁니다. 얼마짜리요? 30원짜리 물건. 그럼 다 했네요. 자,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이걸 다 뭐 하면 되나요?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얘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곱셈하시면 되니까 얘는 돈으로 따지면요 3,000원. 밑에 건요 2,000원. 아래 건요 8,000원. 그 다음 건요 3,000원. 그럼 다 더하시면 1,0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8,000원 더하기 3,000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7,000원. 그래서 기말재고는 매출원가는 17,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자, 기말재고는요. 요게 기말재고죠. 답 나왔네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됩니까? 15,000원이 기말재고입니다. 그 다음 뭐도 물어봤나요? 매출 총익. 매출 총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떠올라셔야죠.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빼면 나오죠.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자, 매출액은요. 우리가 판 게 매출액이죠. 우리가 몇 개 팔았습니까? 1,000개. 자, 1,000개 파는데 하나당 얼마씩? 하나당 팔 때는 금액이 똑같죠? 50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5만 원. 매출원가는 구했잖아요. 여기서 얼마? 17,000원이라고 매출원가는 구했죠. 그럼 빼면 얼마 나와요? 33,000원. 이게 매출 총이익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시면. 자, 그러면 얘를 지우고 자, 이제 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뭐로 계산하시래요? 후입선출법으로. 저는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은 나 밑에다 쓰셔야죠. 자, 얘도 뭘 구합니까? 매출 원가를. 매출 원가가 뭡니까, 여러분? 매출 원가가 팔린 거. 그런데 제가 여기 계속 기록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록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100개를 팔죠. 그러면 언제 걸 팔아야 됩니까? 100개를 여기서 내다 팔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러면 100개 팔았습니다. 얼마짜리요? 10원짜리.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도 없고 300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 500개를 사왔죠. 몇 개를 내다 팝니까? 400개를 내다 팝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후입선출법은요.
최근에 사온 물건을 내다 파는 거죠. 최근 게 어디입니까? 여기서 내다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400개를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400개가 다 여기서만 파는 거죠. 충분하죠. 500개니까 이 중에서 400개 내다 팝니다. 얼마짜리입니까? 20원.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여기서 100개는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600개를 또 사오고 500개 팝니다. 자, 팔 때 후입선출법은요. 어떤 물건을 판다? 최근에 사온 물건을 내다 파는 거죠. 500개. 팔았죠? 여기서 다 팔 수 있죠. 500개를. 얼마 주고 사온 거요? 30원 주고 사온 거. 그럼 여기 몇 개가 남습니까? 100개가 남죠. 그래서 기말재고는 이렇게 해서 500개가 구성됐겠네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얘죠. 계산하시면 1,000원, 8,000원, 1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더하시면 24,000원이 되겠네요. 이게 매출 원가. 기말 재고는요. 남아있는 게 여기서 몇 개 남았다고요? 300개. 얼마짜리요? 10원짜리. 여기서 몇 개 남고요? 100개. 얼마짜리요? 20원 주고 사온 거. 여기서 100개. 얼마짜리요? 30원짜리. 돈으로 따지면 3,000원, 밑에 거 2,000원, 아래 거 3,000원 다 더하시면요. 8,000원. 이게 기말 재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액은 이거죠. 몇 개 팔았다? 1,000개. 얼마씩이요? 50원 받고. 그럼 얼마입니까? 총 매출액은 5만 원. 매출 원가 빼야 된다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자. 매출 원가 구했죠. 24,00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26,000원이 되겠네요. 답이. 이렇게 해서 후입 선출법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해 가시면 이동 평균법으로 해보라고 그랬죠. 다해 가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동 평균법. 자, 평균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00, 매출 원가 팔린 거죠. 자, 맨 처음에 얘 팔죠. 100개 팔았죠. 그런데 얘는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여기서 내다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짜리 파는 겁니까? 10원짜리 내다 팝니다. 그 다음에 자, 얘 사왔죠. 그러면 평균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개를 내다 파니까 몇 개밖에 남지 않습니까? 300개만 남아 있겠죠. 그러면 우리 500개 사오죠? 20원씩 주고. 그러면 평균 계산합니다.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총 몇 개 물건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800개 물건이 있는 거죠. 자, 800개 사올 때 돈 얼마 줬나요? 요 300개는 10원씩 줬죠. 그러니까 얼마? 3,000원 들어갔어야겠죠. 그 다음에 500개는 20원씩 주고 얼마요? 10,000원. 자, 더해 보십시오. 13,000원이죠. 800개 사오는데 13,000원 줬습니다. 그럼 하나당 금액, 그게 평균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눗셈 합니다. 13,000원 나누기 800개. 딱 안 떨어지죠. 조금 16.25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하면 물건이 몇 개 있는 건가요? 400개 있었고 500개 사왔지만 100개 팔았으니까 몇 개요? 1,000개의 물건이 있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1,000개가 아니라 900개, 800개 물건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근데 이 800개 물건은 하나당 얼마짜리다? 16.25원짜리라고요. 이게 이동 평균법입니다. 그 다음에 400개를 내다 팔았죠. 그럼 이게 400개 내다 팔았습니다. 400개 내다 팔았죠? 자, 얼마짜리 내다 판 겁니까? 예, 계산했잖아요. 예, 400개 하나당 얼마짜리라고? 16.25원짜리라고. 그 다음에 다시 600개를 사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 여기까지 하시면 몇 개가 남아있나요? 400개가
남아있겠죠. 우리 수중에 하나당 얼마짜리요? 16.25원짜리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사오나요? 600개를 사오죠. 하나당 얼마씩 주고요? 30원씩 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000개가 됐겠죠? 그럼 이거 평균 계산합니다. 자, 평균 계산 어떻게 해요? 자, 총 몇 개입니까? 이러면 1000개. 돈 얼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위에 거 다 계산하시면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400개 곱하기 16.25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6,500원이 나오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600개 곱하기 30원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18,000원. 그래서 우리가 총 들어간 돈은 얼마? 24,500원을 써야 된다는 거죠. 1000개 사오는데 그럼 하나당 얼마입니까? 24,500원 나누기 1000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당 얼마 꼴이 돼요? 24.5원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하시면 1000개가 있는데 24.5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또 500개를 팔죠. 500개가 팔립니다. 얼마짜리 내다 파는 거라고요? 24.5원짜리를 내다 파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매출 원가입니다. 1000원, 그 다음 400개 곱하기 16.25원, 그럼 6,500원, 500개 곱하기 24.5원, 그러면 12,250원. 다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9,750원.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 기말재고는요. 안 팔린 거죠? 안 팔린 거 몇 개라고요? 500개. 얼마짜리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남아있는 거죠? 24.5원. 기말재고는 쉽게 계산이 되겠네요. 500개 곱하기 24.5원 하시면 12,250원이 기말재고. 그 다음 이제 뭘 구합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겠죠.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은 아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라고 그랬죠. 자, 매출액은 얼마였나요? 매출액은 1000개를 50원씩 팔았다. 그래서 매출액은 5만원이죠. 매출 원가는 구했죠. 19,750원 빼면 31,250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게 이동평균법입니다.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냥 평균 계산하는 건데요. 여러 번 하니까 좀 헷갈리고 계산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씁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다 엑셀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뭐 이동평균도 어렵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모든 계산을 다 주판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했겠죠. 우리도 해보면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동평균법은. 자, 마지막으로 총평균법을 해보겠습니다. 라에 가시면 총평균법이죠. 총평균법은 쉬우실 겁니다. 평균 계산을 한 번 합니다. 뭐? 자, 기다렸다가요.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자, 나 그래서 총 몇 개 사온 거예요? 총 1,500개 사온 거죠. 돈 얼마 들어갔을까요? 1,500개 사오는데. 예. 이때 내가 돈 얼마 써야 됩니까? 4,000원 써야 되죠. 이때 돈 얼마 써야 됩니까? 10,000원 써야 되죠. 이때는요? 18,000원 써야 되죠. 맞죠? 그러면 저걸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32,000원이죠. 32,000원 들어간 겁니다. 1,500개 사오는데 내가 돈을 32,000원 쓴 겁니다. 그럼 하나당 얼마 꼴인가요? 나눗셈 하시면 나오겠죠. 32,000원 나누기 1,500.
나오시나요? 딱 안 떨어지죠. 21.333은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20 그냥 소수점 이하도 버릴까요? 시험에 나오면 딱 떨어지는 이쁜 숫자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 그냥 21원이라고 할게요. 21.3원인데 0.3원 그냥 소수점 밑에 띄워버리시고 나눗셈 하시면 21.333 나오시죠? 21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뭐라고요? 팔린 거 몇 개 팔았습니까? 1000개. 얼마짜리 내다 판 거예요? 21원짜리 내다 팔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기말재고는요? 몇 개 남았어요? 500개. 얼마짜리 남아있어요? 무조건 21원짜리라고 보는 겁니다. 얘도 21원 주고 사온 거고 얘도 21원 주고 사오고 이것도 21원 주고 사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올 때마다. 이게 기말재고입니다. 매출 총익은 매출액 5만원에서 빼면 되죠. 뭘? 매출 원가. 이거 계산하면 이게 매출 원가죠. 그럼 얼마 나오겠죠? 예, 계산은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이게 총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하신 거고요. 혹시나 이거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면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만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저는 예를 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거래를 좀 많이 했지만 아마 한 2번은 이렇게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 쪽으로는 총평균법이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그 선입선출법도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실 테니까 그건 조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계산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는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분은 숫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 좀 약하셔갖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신 분인데 그럼 조금 선입선출법이 이런 거다 후입선출법이 이런 거다 그쪽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계산 문제는 그냥 풀지 않고 지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시험은요 요 아래쪽 사항이 더 잘 나옵니다. 아래쪽 사항이 자 기말 재고 자산의 뭐요? 크기. 자 물가 상승 시 물가 상승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른다. 자 이게 계속 오른 거죠. 아까 다시 가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올 때 우리 물건 계속 사오죠? 사올 때 물건 값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죠? 물건 값이 10원, 20원, 30원 더 주고 사오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는 물가 하락이 되겠죠. 자 여기 뭐요?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 아까 했던 방법 중에서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제일 크게 나오냐면 선입선출법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큽니다. 누가 제일 작아요?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크기는요. 위에 거랑 똑같은데 부등호가 반대죠. 다 얘가 제일 후입이 크고 선입이 제일 작고 이익은요. 또 원래대로 돌아갔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관계는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될 거다. 자산과 이익과 자본은 방향이 똑같다. 그래서 요 처음 게 뭡니까? 기말재고 자산. 세 번째 게 뭐예요? 이익의 크기. 그러니까 위에 거 자산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익 매출원가가 매출원가가 뭐라고 여러분? 안 팔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팔린 물건. 기말재고는 뭡니까? 안 팔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반대 관계입니다. 안 팔린 게 많으면 팔린 게 많다는 소리잖아요. 반대로 팔린 게 적으면 안 팔린 게 많다는 거고. 그래서 기말재고의 크기와 매출원가의 크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선입선출법이 시옷이죠. 처음에 자음이 이응, 치읓, 히읗. 무슨 순서라고요? 자음 순서입니다. 뭐의 크기?
자산의 크기. 그 다음 매출 원가의 크기는요.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 방향 다 뒤집어지고 이익의 크기는 자산의 크기와 똑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언제나요. 여기 보시면 누가 제일 크냐 선입이 제일 크든 후입이 제일 크든 그러죠. 이동이나 총평균법은 항상 어디에만 있습니까? 가운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에 혹시나 찍을 때 확률이 좀 높아가실 겁니다. 평균법은 언제나 가운데만 있습니다.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포인트는요. 선입 선출법과 후입 선출법이 좀 상대적이라서 비교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매출 원가가 뭐라고요? 팔린 물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여러분 자, 2월 1일 날 100원 주고 사왔어요. 2월 5일 날 사올 때 200원 주고 사왔어요. 자, 그리고 2월 10일 날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재고는 몇 개입니까? 한 개겠죠. 한 개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 매출 원가. 여러분 선입선출법이 뭡니까? 오래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럼 이때 팔았을 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얘를 파는 거죠. 100원짜리 물건. 그래서 매출 원가는 오래된 금액이 매출 원가, 100원이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반면에요. 후입 선출법은 어떻게 팔아요? 최근에 사온 걸 2월 5일 날 사온 걸 내다 팔아야 되죠. 그래서 최근의 시가 200원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가가 매출 원가가 된다. 기말적으로는 거꾸로가 되겠죠. 남아있는 물건이니까. 그 다음에 이익. 누가 더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요? 선입 선출법이 이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2강에서 배운 내용 혹시 2강에서 보수익이란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보수익가 뭐라고요? 이익은 늦게 낮게. 여기 선입 선출법이 있고 후입 선출법이 있다. 누가 더 보수주의적인 방법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보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왜요? 이익이 낮게 계상되거든요. 후입 선출법이 선입 선출법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그래서 후입 선출법이 보수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이 낮게 계산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특징. 선입 선출법의 특징 뭐라고 써놨습니까? 물량 흐름의 일치. 왜요? 아까 그랬죠. 파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자꾸 팔려고 한다? 오래된 물건을 먼저 팔려고 애쓰죠. 그래서 물량 흐름에 일치한다라고 그런 말을 쓰는 거고요. 후입 선출법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요 문제가 있습니다. 청산이익. 청산이익이요. 나중에 이익이 한꺼번에 계상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익이 왕창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입 선출법이 약간 좀 이익 조작의 문제가 있다고 그게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엔 위에 거대로만 이렇게 여기까지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청산이익은 후입 선출법의 특징 청산이익은 그렇게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 한 번인가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이동평균법은요. 이동평균법을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은 사올 때마다 평균 계산할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기록해야만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쓸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계속 기록법을 쓰지 않고 실지 재고조사법을 쓰는데 이동평균법을 계산한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총평균법은요. 계속 기록법이 필요 없죠. 왜? 한 번에 기다렸다 12월 30일 날 한 번에 평균 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지 재고조사법하고 어울린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거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실지 재고석과 병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요. 제가 시험엔 요 내용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산 문제는 너무 좀 머리 아프다면 조금 제끼셔도 되는데 얘는 꼭 알고 계시라는 거 요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예, 얘가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우리 맨 위에서 처음에 보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1개가 사라진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감모라고 합니다.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걸 감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없어진 걸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감모 손실입니다. 감모이익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죠.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익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모 손실. 자, 그런데 감모 손실은요 2가지로 나눕니다. 뭐요? 정상적, 비정상적. 정상적이란 말을 원가성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비정상적이란 말은 원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해를 드릴까요? 요즘은 별로 없죠. 예전에는 연탄 가게가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겨울에 연탄을 떼서 난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뭐 보일러 같은 거 하지만, 자,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연탄 가게한테 이제 주문하죠. 연탄 100장만 날라주세요. 그러면 날라줍니다. 그때 나를 때 뭘 쓰냐면 구루마라는 걸 씁니다. 뭐 리아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리아카. 여기다 리아카 이렇게 있고 여기다 연탄을 실어서 우리 집에 와서 보통 그때 부엌 쪽에다 이렇게 막 연탄을 쌓아줍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100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탄 가게 아저씨들이 여기다 100장을 실어 오는 게 아니라 뭐 5장 이렇게 싣고 옵니다. 왜 이렇게 싣고 오냐면 100장만 주문했는데 왜 시켰냐면 연탄 되게 약해갖고요. 조금 나르다가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깨져버립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분이요 1장을 깨먹었어요. 운반하다가. 그래도 우리 집엔 몇 장을 줘야 됩니까? 100장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1장 깨먹었다고 우리 집에 99장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린 100장을 주문했으니까. 그러면 연탄 가게 입장에서 보십시오. 100장을 파는데 100장을 파는 거죠. 우리가 100장 주문했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몇 장의 연탄이 없어진 겁니까? 100장은 우리한테 줬죠. 1장은 운반하다 깨먹었죠. 그러니까 101장이 소모된 겁니다. 그때 이 운반했던 분이 돌아가서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하겠죠. 1장 깨먹었다고. 그럼 사장님이 다음부터 조심해. 그런 거라는 건 정상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이 별로 혼을 안 내죠. 왜?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1장 정도는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0장을 팔 때 1장 정도 깨지는 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사장님이 너 왜 깨먹었어? 너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다른 직원을 고용해야겠죠? 그러면 그 직원도 안 깨먹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맨날 직원을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용납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장을 깨먹었지만 100장을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뭐라고요? 팔린 거. 1장은 깨먹었죠. 팔린 게 아니라. 그런데 팔린 걸 위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팔린 것처럼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서. 그래서 정상적이란 말은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은요. 자, 아까 100장을 주문했죠. 이분이 리어커를 엎어먹었습니다. 운반하다. 그리고 50장을 깨먹었어요. 그러면 몇 장이 소모돼요? 100장은 우리 집에 줘야 되고 50장은 깨먹어서 날아가죠. 자,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사장님 난리칠 겁니다. 왜? 이러면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아니라 적자 나겠죠. 이건 쓸데없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 그래서 쓸데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뭐로 처리한다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매출 원가는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영업의 비용은 굳이
저거 희생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했어? 쓸데없이 희생했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 부주의했다거나 그런 의미로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정말 잘 나옵니다. 정상적인 건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정말 출제 많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옆에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일 땐 회계 처리 이렇게 하죠. 비정상적일 땐 이렇게 하는데 대변은 다 똑같죠. 대변은 뭡니까? 재고 자산. 왜요? 물건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변 가서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정상적일 땐 뭐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매출 원가로. 그래서 매출 원가. 비정상적일 때는요. 영업의 비용. 근데 영업의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이름을 씁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 코드 번호가 몇 번일까요? 900번대입니다. 영업외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금액들을 써야겠죠? 금액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쓰는 겁니다. 장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장부 수량에서 실지 재고 수량 빼면 뭡니까? 이게 결국 사라진 개수가 되겠죠. 물건이 몇 개 없어졌나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뭘 곱합니까? 원가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위에다 써두십시오. 위에 원가 위에다 시가로 하고 X 시가 아닙니다. 원가로 합니다. 여러분 사라질 땐 원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라질 땐 원가가 기준입니다. 물건이 사라졌죠? 원가로 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그런데 요 회계 처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위에 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컴퓨터가 대신 해줍니다. 예, 그래서 위에 거는 실기 시험으로 할 때 위에 거 정상적인 거 나오면 만약에 정상적인 게 나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 무시하라고요? 이걸 컴퓨터가 해줍니다. 위에 건.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뭐요?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요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우리 많이 보던 것이 자 전에 봤나요? 타 계정 대체. 타 계정이 뭐라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꿨다. 여러분 재고 자산은 지금 대변에 있으니까 사라졌죠. 여러분 재고 자산은 왜 사라져야 되죠? 잃어서 사라져야 되죠. 팔려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안 팔리고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예전에 제가 대변에 어떤 이름을 쓰면 원, 재료 또는 제공품 또 상품 또 제품 어느 쪽이에요? 대변입니다. 차변이 아니고 대변에 이런 이름들이 뭡니까? 재고 자산 이름들이죠. 이걸 쓰면 반드시 뭘 떠올려라? 적요번호 8번을 써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실기하실 때 잘 틀립니다. 이거 빼먹어서 이 적요번호를 빼먹어서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거. 여러분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총평표준. 여러분 여기 계속 기록법인데 계속 기록법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죠. 뭘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수량을 알아보는 방법이었죠. 계속 기록법하고 또 뭐 있었나요? 실지, 재고, 조사법. 이 두 가지는 수량을 알아보는 법. 선입, 후입, 총평법, 이동평법.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 2번 물가가 뭐한다? 승.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계산함.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 잘 몰라도 이렇게도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매출원가는 누가 제일 높나요? 후입 선출법이죠. 당기순이익은 선입 선출법. 그럼 맞는 답은 2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매출원가는 뭡니까? 비용. 그러면 이런 비용이 많으면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죠. 절대로.
맞지 않나요? 아니 선입선출법을 썼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익도 많이 나올 수는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벌써 4번은. 그 다음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것만 알아도 찍는데 도움된다고. 뭐 절대로 가장 높거나 작은 방법은 선입 아니면 후입이다. 평균법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 가운데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평균법 들어가는 애들은 다 틀렸죠. 이거. 그러니까 1번, 3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몰라도 2번이나 4번 중에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출원가가 비용이란 것만 아셔도 비용과 이익은 반대니까 똑같은 방법은 올 수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거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3번 물가가 상승한다.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답 찍어도요. 자 일단 뭐는 제낄 수 있나요? 1, 3번은 제껴야죠. 왜 제낍니까? 평균법은 절대 아니랬잖아요.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일까요? 4번일까요? 잘 몰라도 4번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익이 많으면 법인세는 세금이잖아요. 여러분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면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 이익이 많이 나옵니까? 그럼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 이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방법과 여기 써 있는 방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2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4번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후입이래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여러분 이건 뭐죠? 선입선출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과대다. 여러분 누가 이익이 많이 나옵니까?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그럼 맞나요? 틀린 말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가정입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가정입니다. 위에 써드린 거.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이란 말 쓰죠. 그러면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물가가 하락이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상황이니까 거꾸로 됩니다. 바뀝니다. 누가? 후입선출법을 썼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왜? 물가가 하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선입이 후입보다 이익이 많은데 그건 물가가 오를 때 얘기고요. 물가가 떨어지면 반대가 됩니다. 2번은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었네요. 3번은요. 네. 현행 수익의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뭐가요? 후입 선출법이요. 네, 요거 수익 비용 나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 만약에 비용 대응이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 건요. 개별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이고요. 그 다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좋은 건 후입 선출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가로 비용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개별법이 제일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개별법에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좋은 건 후입 선출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기말재고 여러분 후입은 최근에 사온 물건을 내다 팔죠.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남아 있습니까? 오래된 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된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실제 물량 흐름과 이거는 뭐 이거에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선입이죠. 위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선입. 읽어보시면 이거 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합니다. 선입이. 누가 더 적절하다고요? 후입이 적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이게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후입은 적절, 수익 비용 대응이 선입은 부적절. 6번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6번 정말 잘 나옵니다. 정상이란 말이 눈에 도셔야 됩니다. 정상은 매출 원가. 정답. 맞는 말. 그 다음 감모 손실은 시가가 뭐란다. 여러분 감모가 뭐라고요?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수량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한 표현입니까? 뭐 금액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금액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표현입니다. 감모는. 이건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건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비정상. 틀렸죠? 판관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업의 비용.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지문은 정말 잘 나옵니다.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4번 감모 손실은 전액 제조원가다. 틀렸죠? 왜? 이 감모 손실 금방 했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 뭐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전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점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키시고 네, 2019번으로 로그인 하시고 일반 점표 입력 3월로 들어가겠습니다. 5일 원재료 110만원을 공장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대변. 그럼 여러분 뭐가 없어져야 되나요? 원재료가 없어지겠죠. 왜? 사용했다니까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대변 가서 원재료가 없어질 겁니다. 금액은요 10만원. 그 다음 차변. 저 원재료란 물건이 없어진 이유. 왜 없어졌습니까? 복리후생. 그래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 직원들이라고 그랬죠? 몇백 번대? 500번대. 대차 다 맞죠? 자,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지나왔습니다.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뭐요? 이런 표현 썼었죠. 뭐 대변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그런 이름을 쓰면 적요 몇 번? 8번. 이 자리 빼먹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요번호 8번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적요는 채점 안 한다고 했는데 채점할 때가 이 경우 케이스입니다. 이거 시험 나오면 잘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요. 여기를 많이 빼먹습니다. 왜 빼먹느냐? 다른 거 여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근데 얘는 해야 되죠.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안 하던 거 계속 안 하겠죠. 그래서 잘 빼먹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월 7일 화재로 발생한 3월 4일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제품 1,500만 원이 소실됐다. 그럼 불타서 없어졌다는 소리죠. 사라졌네요. 대변. 뭐가 사라져요? 제품이. 얼마치가요? 1,500. 그런데 또 생각나셔야겠죠. 뭐가요? 대변의 제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요? 적요 8번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차변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불났죠. 불난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불나거나 홍수 같은 거 나오면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요? 재해 손실. 화재 나거나 화재 나면 당연히 손해 나겠죠. 재해 손실, 뭐 홍수 같은 거, 태풍,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런 홍수 피해 그런 걸 났을 때. 그다음 3번 3월 9일 날짜 상품을 불의돕기를 위해서 서울시에 기증했다. 그럼 대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품이 사라지겠죠. 왜? 기부했으면 줘야 되니까. 자, 대변에 뭐요? 적요번호 8번. 똑같죠? 대변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문제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숫자를 몇 개 줬습니까? 2개 줬습니다. 뭐요? 원가, 시가. 일부러 2개 준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가로 합니까? 시가로 합니까? 자, 위에서 그랬죠, 여러분? 뭐다? 자, 제가 사라질 땐 여기다 위에다 시가 쓰고 지우시라고 그랬죠. 예. 감모손실 뭐라고 한다? 원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죠. 물건이 사라질 땐 원가로 계산한다고. 지금 서울시에 기부했으니까 물건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원가 금액을 쓰는 겁니다. 시가 금액 30이 아니라 원가 금액 20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다 시가 금액을 쓰겠죠. 여러분 쉬운 말로 원가는 뭡니까? 사온 금액. 우리가 20만 원에 사왔는데 시가. 근데 팔 때는 30만 원에 팔겠죠. 20만 원에 사온 걸 20만 원에 팔지는 않겠죠. 그러면 회사는 손해 나니까. 그래서 원가와 시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그러면 이런 행동을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쓰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기부했다. 그래서 기부금 쓰는 거죠. 그 다음 4번. 날짜가 12월이죠. 12월 31일. 이거 결산 때 하는 건데 문제 읽으시면 재고 자산의 실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모두 수량 차이에 기인한 거다. 원재료의 차이는 원가성이 있으며 제품의 차이는 원가성이 없다. 네.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원재료 보십시오. 자, 장부상. 그러니까 원래 얼마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5천만 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창고 가봤더니 얼마치밖에 없습니까? 4,800만 원어치밖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 차이가 얼마가 생겨요? 200만 원의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 수량 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200만 원어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원재료 200만 원어치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제공품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죠. 우리는 실제로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공품은 아무 상관 없겠고 제품도 비죠. 얼마가 비어요? 200만 원어치 역시 똑같죠? 그런데 감모가 나오면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모가 나오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상, 비정상으로. 근데 정상이란 말은 뭐랑 똑같습니까? 원가성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원가성이 있는 거죠. 원재료는 원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재료 차이는. 그러면 누구만요? 예. 제품만 뭡니까? 이것만 비정상적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재료는 정상적, 제품은 비정상적. 즉 200만 원어치가 정상적, 이 아래 거 제품에 대한 200만 원어치는 비정상적. 자, 우리 위에서 자, 이거 회계 처리 말씀하셨죠? 이거 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 네. 정상적인 건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왜? 누가 해줄 거니까. 컴퓨터가. 누구만 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비정상적인 것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시면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 날 비정상적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비정상적인 거죠? 제품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대변에 누가 제품이란 물건이 없어졌다. 감모 적요번호 몇 번이요? 8번. 얼마치 물건이 없어졌나요? 200만 원어치 물건이 없어졌죠. 제품이. 그리고 차변은요. 자, 뭐라고 한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몇백 번대라고요? 900번대. 영업
외다. 원재료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시험지에 이렇게 나온 건 비정상적인 거 이것만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 회계 처리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부드리지만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정상 비정상일 때 매출원가로 한다. 영업의 비용이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네, 이게 오늘 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물가 상승 때 기말재고 매출원가 이익의 크기 얘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는 거. 예,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요거 할 겁니다. 가격 평가하는 거. 지금 이번 시간에 뭘 한 거냐면 이거 한 겁니다. 수량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 수량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게 뭐라고요? 감무.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가격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